이 돈이면 엄마 살릴 수 있어요, 맞죠? 근데 이 돈 받으면 엄마가 지키려 했던 모든 걸 제가 버리는 거잖아요. 야, 거진년이 또 왔네. 쟤 엄마 공장에서 기계에 깔렸대. 아직도 병원이래. 에휴, 불쌍해서 어떡해. 저는 못 들은 척했습니다. 귀에 다 들어왔지만 들리지 않는 척하는 법을 배운 지 오래였거든요. 서문시장 입구에서 속닥거리던 아주머니들의 수군거림이 등 뒤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냥 걸었습니다. 한 손에는 몸통보다 큰 아코디언을 들고 다른 손에는 접이식 의자를 끌면서요. 두 아이를 둔 가장인데 회사 사정으로 권고사직 당했습니다. 막막한 마음에 시작한 채널인데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 저희 가족에게 희망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겨울바람이 시장 골목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코끝이 시려웠지만 장갑을 낄 수 없었어요. 장갑을 끼면 아코디언 건반을 제대로 누를 수가 없거든요. 손가락 끝이 얼얼하게 저려왔습니다. 손등에 갈라진 틈 사이로 겨울 공기가 스며들어 따끔거렸어요. 엄마가 깨어나면 손에 뭐부터 발라줘야겠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걸었습니다. 서문시장 야채 골목을 지나 생선 골목을 지나 분식집이 늘어선 먹거리 골목 끝에 제 자리가 있었습니다. 낡은 현수막이 찢어진 채 펄럭이는 빈 가게 앞이었지요. 원래는 떡볶이집이었는데 작년에 문을 닫았습니다. 그 앞이 제 무대였어요. 접이식 의자를 펴고 앉았습니다. 아코디언을 무릎 위에 올렸어요.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르고 엄마는 3년째 병원에 누워 계시고 외할머니는 새벽부터 밤까지 칼국수집에서 면을 밀고 계신 그런 저에게 이 낡은 아코디언만이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이 아코디언은 엄마 것이었습니다. 엄마가 대학 다닐 때 쓰던 거라고 외할머니가 말씀해 주셨어요. 진짜 비싼 건데 왜 안 팔았냐고 물은 적이 있습니다. 외할머니는 그때 이상하게 입을 꾹 다무셨어요. 그건 내 엄마가 절대 못 팔게 했어. 그게 답이었습니다. 저는 더 묻지 않았어요. 첫 번째 건반을 눌렀습니다. 차가운 바람에 실려 소리가 시장 골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 대부분은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시장에서 누가 악기를 연주하든 말든 생선을 사고 채소를 흥정하는 게 더 중요했으니까요. 엄마가 불러주시던 노래를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몰라요. 엄마도 제목을 말씀해 주신 적이 없었거든요. 그냥 엄마 노래라고 불렀습니다. 별이 내리는 밤, 홀로 걷던 그 길, 당신이 남긴 온기로 나는 오늘도 삽니다. 가사가 입에서 저절로 흘러나왔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이 노래를 부르면 사람들이 멈춰 서거든요. 다른 노래를 부를 때는 그냥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 노래만 시작하면 발걸음을 멈추고 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그랬어요. 생선 든 비닐봉지를 양손에 든 아주머니가 먼저 멈췄습니다. 그 뒤로 학원 가방을 맨 중학생이 서고 시장 좌판에서 귤을 팔던 아저씨가 손을 멈추고 이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엄마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거든요. 새벽에 공장 가시기 전 잠든 저를 깨우지 않으려고 작게 흥얼거리시던 그 목소리요. 노래가 끝났습니다. 3초쯤 아무 소리도 없었어요. 그리고 박수가 터졌습니다. 생선 든 아주머니가 지갑을 열어 1,000원짜리를 아코디언 케이스에 넣어주셨습니다. 중학생도 주머니에서 동전을 꺼냈어요. 저는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입에서 자동으로 나오는 말이었습니다. 밤 9시가 되어 시장 상인들이 좌판을 걷기 시작할 때까지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번 돈을 세어보았습니다. 15,000원. 엄마 병원비에 보태기엔 너무 적은 돈이었지만 없는 것보단 나았습니다. 아코디언을 케이스에 넣고 일어섰습니다. 시장 불빛이 하나둘 꺼지고 있었습니다. 외할머니 칼국수집으로 가야 했어요. 오늘은 남은 국물에 면 좀 삶아서 저녁을 먹을 수 있겠지요. 골목을 걷다가 문득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제가 앉아있던 빈 가게 앞 찢어진 현수막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내일도 저기 앉아 노래하겠지요. 모레도 그 다음 날도요. 엄마가 깨어나실 때까지 저는 다시 걸었습니다. 시장 끝 칼국수집 불빛이 저 멀리 보였습니다. 외할머니가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오늘 저녁도 무사히 넘기면 내일이 또 오겠지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오늘 제가 부른 노래가 지구 반대편 독일 베를린까지 흘러가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노래를 듣고 의자에서 벌떡 일어선 남자가 있었다는 것도요. 제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지기까지 남은 시간은 정확히 48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시장에 나갔습니다. 외할머니께서 칼국수 면 뽑는 것을 도와드리려면 새벽에 일어나야 했거든요. 밀가루 반죽 냄새가 코끝에 감돌았습니다. 10손가락에 하얀 가루가 묻어 있었어요. 오전 장사를 마치고 점심때쯤 시장 게시판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그냥 지나치려 했어요. 게시판에 붙은 종이들 대부분은 저와 상관없는 것들이었으니까요. 구인 광고, 부동산 매물, 잃어버린 강아지 찾는다는 전단지. 그런데 노란색 포스터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KBS 숨은 보석 전국 미녀 트로트 오디션. 큼직한 글씨, 아래 상금이 적혀 있었습니다. 대상 5천만 원. 그 숫자가 눈앞에서 빛나는 것 같았어요. 5천만 원. 엄마 수술비가 정확히 그 정도라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새로운 치료법이 있는데 보험이 안 되는 수술이라 5천만 원이 필요하다고요. 외할머니는 그 말씀을 듣고 며칠 동안 밥을 못 드셨습니다. 5천만 원이라니 칼국수를 100년 팔아도 모을 수 없는 돈이었으니까요. 저는 포스터 앞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예선 접수 마감일이 일주일 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장소는 서울 여의도 KBS 홀. 서울. 가본 적 없는 도시였습니다. 대구에서 서울까지 어떻게 가는지도 몰랐어요. 기차를 타면 된다는 것 정도만 알고 있었습니다. 포스터를 찢어가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대신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외할머니한테 물려받은 구형폰이었어요. 화면이 금가 있었지만 사진은 찍혔습니다. 점심때 반찬 가게 영숙 이모가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늘 그렇듯 멸치볶음 한 봉지를 손에 쥐어주시면서요. 저는 사양하려 했지만 이모는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이모가 제 휴대폰 화면을 힐끗 보셨어요. 오디션 포스터 사진이 아직 떠 있었거든요. 이모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제 어깨를 꽉 잡으셨어요. 이모의 눈빛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이모는 당장 나가라고, 무조건 붙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노래하는 걸 매일 보셨으니 그런 말씀을 하신 거겠지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외할머니가 허락하실 리 없었거든요. 외할머니는 제가 방송에 나가는 것을 극도로 꺼리셨어요. 이유는 모르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병원에 갔습니다. 외할머니가 칼국수집 정리하시는 동안 혼자 버스를 타고 갔어요. 엄마가 입원해 계신 병원은 시장에서 버스로 내 정거장이었습니다.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는 여전히 눈을 감고 계셨어요. 3년째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얼굴이 많이 여위셨어요.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어요. 저는 엄마 귀에 대고 오늘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디션 얘기를요. 상금 얘기를요. 혹시나 손가락이라도 움직이실까봐, 눈꺼풀이라도 떨리실까봐 지켜보았습니다. 엄마는 아무 반응이 없으셨어요. 창밖으로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별이 몇 개 떠 있었어요. 저는 작은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별이 내리는 밤, 홀로 걷던 그 길 엄마가 불러주시던 그 노래요. 노래를 마쳤을 때 간호사가 회진 왔다가 멈칫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셨지만 눈시울이 붉어지신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5천만 원. 그 돈만 있으면 엄마가 깨어나실 수도 있는 건데 저는 노래밖에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노래라도 해서 그 돈을 벌 수 있다면 그 시각 지구 반대편에서는 제가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독일 베를린의 한 아파트에서 한 남자가 노트북 화면을 뚫어져라 보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유튜브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서문시장에서 아코디언 치며 노래하는 어린 소녀의 영상이요. 그 남자의 이름은 이도현. 영화음악 작곡가였습니다. 그는 화면 속 소녀가 부르는 노래를 듣다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세상에 단 한 번도 발표한 적 없는 자신의 곡이었거든요. 11년 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만들고 서랍 깊숙이 넣어둔 그 곡. 남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영상을 멈추고 소녀의 얼굴을 확대했습니다. 눈이 닮아 있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의 눈과요. 남자의 입에서 한마디가 흘러나왔습니다. 지수야. 그리고 바로 항공권 예약 사이트를 열었습니다. 한국행 비행기, 가장 빠른 편으로.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결심을 굳혔어요. 오디션에 나가겠다고 외할머니께 말씀드리기로요. 저녁 장사가 끝나고 칼국수집 불을 끄기 전이었습니다. 외할머니는 싱크대에서 설거지를 하고 계셨어요. 굽은 등이 더 구부러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외할머니 등 뒤에 서서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저 오디션 나가고 싶어요. 설거지 하시던 손이 멈췄습니다. 수도꼭지에서 물만 콸콸 흘러내렸어요. 외할머니가 천천히 돌아보셨습니다. 그 눈빛을 저는 처음 보았습니다. 놀람도 아니고 화남도 아니고 무언가 깊이 두려워하시는 눈이었어요. 외할머니는 절대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방송에 나가면 안 된다고요. 왜냐고 물었습니다. 외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안 된다. 그게 끝이었습니다.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엄마 수술비 얘기를 꺼냈어요. 5천만 원. 그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라고요. 외할머니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게 보였습니다. 외할머니가 우시는 건 처음 보았어요. 외할머니는 한참을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의자에 털썩 앉으셨어요. 늙은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어깨를 떠셨습니다. 저는 어쩔 줄 몰라서 옆에 서 있기만 했습니다. 한참 뒤에 외할머니가 입을 여셨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어요. 외할머니는 11년 전 얘기를 꺼내셨습니다. 엄마가 대학생이었을 때요. 음대에 다녔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 뒤 이야기는 처음 듣는 것이었습니다. 엄마한테 사귀던 남자가 있었대요. 같은 과 선배였다고 했습니다. 둘이 함께 노래를 만들었다고요. 제가 부르는 그 노래, 별이 내리는 밤, 그 노래가 바로 엄마와 그 남자가 함께 만든 곡이라고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면 그 남자가... 외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 남자가 제 아버지라고요. 그런데 왜 그 사람이 없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왜 저한테 아버지가 없는 거냐고요. 외할머니는 괴로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그 남자 집안이 반대했다고 하셨어요. 재벌가 아들이었다고요. 어머니가 결혼을 막았대요. 집안 격이 안 맞는다면서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격이 안 맞다니 그게 무슨 말인지 어린 저도 알았어요. 엄마가 가난해서 우리 집이 못 살아서 그래서 결혼을 못하게 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외할머니 말씀이 이어졌습니다. 그 남자 어머니가 엄마한테 돈을 줬대요. 이 돈 받고 아들 앞에서 사라지라고요. 엄마는 돈을 안 받았어요. 대신 그냥 떠났습니다. 뱃속에 저를 품은 채로요. 남자는 몰랐대요. 엄마가 임신한 것도, 엄마가 왜 떠났는지도. 그 남자 어머니가 저 여자가 다른 남자 만나서 떠났다고 거짓말을 했거든요.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슬픔 때문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 모르겠었어요. 엄마가 왜 그렇게 힘들게 저를 키우셨는지, 왜 공장에서 야근하시다가 사고를 당하셨는지 이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외할머니가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방송에 나가면 그쪽 사람들이 널 찾을 수도 있다고 하셨어요. 그 집안에서 널 이용하려 들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안 된다고요. 저는 외할머니 눈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그래도 나갈 거예요. 엄마 깨우려면 돈이 필요해요. 그 사람들이 찾아와도 상관없어요. 엄마 수술시키는 게 먼저예요. 외할머니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길고 깊은 한숨이었어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너, 엄마 꼭 닮았다. 그날 밤 저는 오디션 지원서를 작성했습니다. 구형 휴대폰으로 접속이 잘 안 돼서 시장 문구점 컴퓨터를 빌렸어요. 문구점 아저씨가 인터넷 좀 쓰게 해주셨거든요. 지원서 마지막 칸에 참가 동기를 적는 곳이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 생각하다가 한 줄만 썼습니다. 엄마를 깨우고 싶습니다. 제출 버튼을 누를 때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화면에 접수 완료라는 글자가 떴을 때 저는 눈을 질끈 감았어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걸 알았거든요. 같은 시각 인천공항에 한 남자가 도착했습니다. 11년 만에 밟는 한국 땅이었어요. 남자는 곧장 대구행 KTX 표를 끊었습니다. 주머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젊은 여자와 자신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 사진 뒤에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도연지수, 2013년 봄. 남자는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으로 풍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 남자가 제 아버지라는 것, 저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선날이 밝았습니다. 새벽 5시에 눈을 떴어요.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심장이 벌써부터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외할머니가 새벽밥을 차려주셨습니다. 김밥을 싸셨어요. 평소에 만들지 않던 계란말이 김밥이었습니다. 저는 목이 메어서 말을 못했어요. 대구역에서 무궁화호를 탔습니다. 외할머니와 나란히 앉았어요. 외할머니는 창밖만 보셨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알 수 없었어요. 기차가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제 심장은 터질 것 같았습니다. 서울은 대구와 달랐어요. 사람들이 훨씬 빠르게 걸었고 건물들이 하늘을 찌르듯이 높았습니다. 저는 외할머니 손을 꼭 잡았어요. 길을 잃을까봐 무서웠거든요. 여의도 KBS 홀은 상상보다 컸습니다. 예선 참가자들이 대기실에 가득했어요. 저는 그들 사이에서 움츠러들었습니다. 다른 참가자들은 화려했습니다. 반짝이는 드레스를 입은 사람, 양복을 빼입은 사람, 전문 스타일리스트가 머리를 손질해 준 것 같은 사람들. 저는 시장에서 사온 면 티셔츠에 교복 치마를 입고 있었어요. 손에는 낡은 아코디언 케이스가 들려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애는 뭐야? 아코디언이야? 트로트 대회 아코디언. 킥킥대는 웃음소리가 귀에 꽂혔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외할머니가 제 등을 토닥이셨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저는 눈을 감고 엄마를 떠올렸습니다. 엄마가 병원 침대에 누워 계신 모습을요. 그러자 마음이 단단해졌습니다. 누가 뭐라든 상관없다고, 엄마 수술비만 벌면 된다고 되뇌었어요. 제 순서가 왔습니다. 무대 뒤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심장이 목구멍까지 올라온 것 같았어요. 손에 땀이 났습니다. 아코디언 끈이 미끄러질까봐 여러 번 닦았어요. 무대에 올랐습니다. 조명이 눈부셨어요. 객석에 심사위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름표가 보였어요. 유명한 트로트 가수, 음악 평론가, 방송국 관계자, 그리고 맨 끝에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를 보는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이유는 몰랐어요. 그냥 본능적으로 무서웠습니다. 그 여자의 이름표에는 이정희 하늘소리 엔터테인먼트 회장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정희. 그 이름이 어딘가 걸렸지만 어디서 들었는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아코디언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첫 건반을 눌렀어요. 익숙한 멜로디가 흘러나왔습니다. 별이 내리는 밤, 홀로 걷던 그 길 엄마가 불러주시던 그 노래요. 노래를 부르는 동안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시장 골목이 떠올랐어요. 엄마가 새벽에 공장 가시기 전 흥얼거리시던 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냥 엄마한테 부르는 것처럼, 병원 침대에 누워 계신 엄마한테 들려드리는 것처럼 노래했습니다. 노래가 끝났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심사위원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심사위원들 표정이 이상했어요. 놀란 표정도 있었고 감동받은 표정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여자, 이정이라는 회장은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창백하다고 해야 할까요? 마치 유령을 본 사람처럼요. 그 여자가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이 노래 어디서 배웠니?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불러주신 노래라고요. 엄마가 만드신 건지 아니면 어디서 배우신 건지는 모른다고요. 이정희 회장의 손이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그 여자는 마이크를 내려놓고 옆 심사위원과 뭔가 속삭였어요.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결과 발표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예선을 통과했어요. 옆에서 외할머니가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그런데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대기실을 나서는데 누군가가 저를 불러 세웠어요. 돌아보니 양복 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이정희 회장님께서 뵙고 싶어 하십니다. 저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그 회장을 만나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외할머니 표정을 보니 제 직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외할머니 얼굴이 새하얘져 있었거든요. 우리는 서둘러 KBS 홀을 빠져나왔습니다. 뒤에서 누가 따라오는 것 같았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서울역까지 택시를 타고 바로 대구행 기차를 탔습니다. 기차 안에서 외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손이 떨리고 계셨어요. 외할머니는 창밖을 보며 중얼거리셨습니다. 찾아냈구나. 그 여자가 찾아낸 거야. 저는 무슨 말씀인지 몰랐어요. 하지만 왠지 두려웠습니다. 이정이라는 그 여자가 대체 누구인지, 왜 엄마 노래를 듣고 저렇게 반응했는지. 그 답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본선이 열리기 일주일 전,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이 저를 찾아왔거든요. 본선까지 일주일이 남았습니다. 저는 매일 시장에서 연습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코디언을 치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손가락 끝에 굳은 살이 더 두꺼워졌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시장 골목에서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질 때쯤이었어요. 먹거리 골목 입구에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양복을 입은 남자였어요. 키가 크고 얼굴이 수척했습니다. 멀리서 저를 보고 있었어요.
저는 처음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구경하러 온 사람이려니 했거든요. 그런데 노래가 끝나고 고개를 들었을 때 그 남자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걸음이 느렸어요. 마치 무언가를 확인하듯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남자가 제 앞에 멈춰 섰습니다. 저는 올려다보았어요. 남자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울었던 것 같았어요. 남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어요. 그 노래, 어디서 배웠어? 또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이정희 회장이 했던 것과 똑같은 질문이요. 저는 경계하며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불러주신 노래라고요. 남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당황했어요. 처음 보는 어른이 우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남자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사진이었어요. 젊은 남녀가 함께 웃고 있는 사진. 남자가 사진을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사진 속 여자를 보고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엄마였어요. 젊은 시절 엄마. 그리고 엄마 옆에 있는 남자가 바로 지금 제 앞에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남자가 말했습니다. 나는 이도현이야. 내 엄마와 이 노래를 함께 만든 사람이야.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외할머니가 말씀하신 그 사람. 엄마와 사귀던 남자. 재벌가 아들. 엄마를 버린 남자. 저도 모르게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코디언을 가슴에 꼭 안았어요. 방패처럼요. 남자가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가까이 오지 말라고 눈으로 말했습니다. 남자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는 몰랐어. 내 엄마가 임신했다는 것도, 떠난 이유도. 우리 어머니가 다 숨겼어. 나는 진짜 몰랐어. 거짓말처럼 들렸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어요. 이 남자 때문에 엄마가 고생하신 거잖아요. 이 남자 어머니 때문에 엄마가 혼자 저를 낳아 키우신 거잖아요.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11년이나 지났는데. 엄마는 지금 병원에 누워 계신데. 남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고통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알아. 다 알아. 뒤늦게 알았어. 그래서 온 거야. 도울 수 있으면 돕고 싶어서. 비웃음이 나왔습니다. 돕는다고요? 11년 동안 어디 있었는데요? 엄마가 공장에서 일하다 다쳤을 때, 3년 동안 병원에 누워 계실 때, 그때는 어디 있었는데요? 남자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고개를 떨궜어요.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외할머니였어요. 언제 오셨는지 몰랐습니다. 외할머니가 저와 남자 사이에 서셨어요. 외할머니가 남자를 똑바로 보셨습니다. 오랜 시간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마침내 외할머니가 입을 여셨습니다. 자네는 11년 전에 죽은 사람이야. 지수한테도 소리한테도. 그때 자네 어머니가 죽였어. 남자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외할머니가 말을 이으셨어요. 근데 왜 이제 와서 살아났어? 왜 이제 와서 찾아온 거야? 남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어요. 저도 속은 겁니다. 어머니한테요. 지수가 다른 남자 만나서 떠났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저는 진짜 몰랐습니다. 외할머니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길고 깊은 한숨이었어요. 그건 자네 사정이야. 지수가 고생한 11년은 자네 사정으로 지워지지 않아. 남자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시장 바닥에, 더러운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알고 있습니다. 용서받을 자격 없는 거 알아요. 그래도 속죄하고 싶습니다. 뭐라도 하고 싶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남자가 진심인지 아닌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남자가 진짜 몰랐을 수도 있다는 거요.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본선 무대에 나가려면 보호자가 필요해요. 외할머니가 저를 보셨어요. 남자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머니 대신 보호자로 와줄 수 있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저도 몰랐습니다. 그냥 입에서 튀어나온 말이었어요. 외할머니가 서울까지 또 오시기엔 체력이 안 되셨거든요. 지난번에 서울 다녀오시고 며칠 앓으셨어요. 남자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눈에 희망 비슷한 것이 떠올랐어요. 할게. 뭐든 할게. 그것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다 할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이 남자를 아버지라고 부를 순 없었어요. 하지만 일단은 필요했습니다. 본선 무대에 오르려면요.
외할머니가 남자를 한참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자네 어머니가 알면 난리 날 텐데. 괜찮겠어? 남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어요. 상관없습니다. 이번에는 도망가지 않을 겁니다. 그날 밤 저는 병원에 갔습니다. 엄마 손을 잡고 오늘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어요. 아버지라는 사람이 찾아왔다고요. 11년 만에요. 엄마는 여전히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대답이 없으셨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본선에 나갈 거라고요. 상금 타서 수술시켜 드릴 거라고요.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저는 엄마 귀에 대고 노래를 불렀어요. 별이 내리는 밤, 홀로 걷던 그 길. 노래가 끝날 때쯤 뭔가 이상한 걸 느꼈습니다. 손을 잡고 있던 엄마의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인 것 같았어요. 저는 숨을 멈추고 엄마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시 움직였습니다. 확실했어요. 엄마 검지손가락이 제 손등을 살짝 두드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저는 간호사실로 뛰어갔습니다. 엄마가 움직였다고, 손가락이 움직였다고 소리쳤어요. 의사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검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식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대로면 곧 깨어날 수도 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3년 만이었습니다. 3년 동안 아무 반응이 없으시던 엄마가 드디어 움직이신 거예요. 본선까지 닷새 남았습니다. 엄마가 깨어나실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 무대에 서야 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요. 하지만 본선 무대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건 상상도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11년 전 엄마를 쫓아낸 그 사람. 이정희 회장. 제 친할머니라는 그 사람이요. 본선까지 나흘 남았습니다. 저는 매일 병원과 시장을 오갔어요. 엄마 곁에서 노래를 부르고 시장에서 연습하고 다시 병원으로 돌아오는 일상이 반복되었습니다. 엄마는 조금씩 반응을 보이셨어요. 손가락이 움직이는 횟수가 늘었고 어떤 날은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기도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좋은 징조라고 하셨어요. 희망이 보인다고요. 그날 오후 외할머니께서 낡은 상자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장롱 깊숙이 숨겨두셨던 상자였어요. 엄마 물건이라고 하셨습니다. 상자를 열었습니다. 오래된 종이 냄새가 났어요. 안에는 사진들과 편지들, 그리고 악보 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악보를 펼쳤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 위에 음표들이 빼곡했어요.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별이 내리는 밤. 제가 늘 부르던 그 노래였어요. 악보 하단에 글씨가 있었습니다. 연필로 적은 글씨요. 도연지수, 2013년 봄. 우리의 첫 번째 곡.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엄마와 그 남자가 함께 만든 곡이라는 증거였습니다. 악보를 넘겼습니다. 다음 장에는 가사가 적혀 있었어요. 엄마 글씨체였습니다. 저는 그 글씨를 알아요. 어릴 때 엄마가 써주시던 쪽지에서 보았거든요. 가사 옆에 메모가 있었습니다. 이 노래가 완성되면 도연이한테 프로포즈 받기로 했다. 졸업하면 결혼하자고 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봄이다.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행복하셨는지, 그 행복이 얼마나 짧았는지 알 것 같았어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날짜가 달라져 있었어요. 몇 달 뒤에 메모였습니다. 도연 어머니를 만났다. 돈을 주겠다고 했다. 1억 원. 그 돈 받고 아들 앞에서 사라지라고. 격이 안 맞는다고 했다. 내가 가난해서 부모가 없어서 그래서 안 된다고. 종이가 군데군데 얼룩져 있었습니다. 눈물 자국 같았어요. 엄마가 이 글을 쓰면서 우셨구나. 그 생각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돈은 안 받았다. 그냥 떠나기로 했다. 도연이한테 말할 수 없다. 말하면 도연이가 집안과 싸울 거다. 그러면 도연이 인생이 망가진다. 나 때문에 망가지게 할 수 없다. 저는 악보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엄마가 왜 떠나셨는지 이제 알았어요. 그 남자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사랑해서 떠나신 거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또 다른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몇 달이 더 지난 뒤였습니다. 배가 불러오고 있다. 아이가 있다. 도연이, 아이. 혼자 낳아 키우기로 했다. 이 아이한테는 아빠 얘기 안 할 거다. 그게 모두를 위한 일이다. 숨이 막혔습니다. 엄마는 저를 위해 모든 걸 혼자 감당하셨던 거예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도움받지 않고, 혼자서요.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가장 최근 메모였어요. 날짜를 보니 엄마가 사고 당하시기 며칠 전이었습니다. 소리가 이 노래를 좋아한다. 내가 부르면 따라 부른다. 이 아이한테 이 노래만은 남겨주고 싶다. 언젠가 소리가 이 노래를 부르면 혹시 도연이가 들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 도연이가 이 아이를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상자를 내려놓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엄마가 왜 이 노래를 저한테 가르쳐 주셨는지 알았어요. 메시지였던 거예요. 언젠가 아버지한테 닿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남겨주신 메시지요. 외할머니가 제 옆에 앉으셨습니다. 아무 말씀 없이 제 등을 쓸어주셨어요.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울음이 그치고 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본선 무대에서 이 노래를 부르겠다고요. 엄마가 남겨주신 이 노래를 세상 모든 사람들 앞에서 부르겠다고요. 그리고 이 노래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엄마가 얼마나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말하겠다고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았습니다.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자 목소리였어요. 박소리 양이지? 나는 이정이야. 하늘소리 엔터테인먼트 회장. 만나서 할 얘기가 있어.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11년 전 엄마를 쫓아낸 바로 그 사람. 그 사람이 저를 찾아온 거예요. 이정희 회장을 만난 건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장소는 대구 시내 호텔 로비였어요. 저는 혼자 갔습니다. 외할머니한테는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걱정하실까 봐요. 호텔에 들어서는 순간 주눅이 들었습니다. 대리석 바닥, 샹들리에 양복 입은 사람들. 시장에서 온 저와는 어울리지 않는 공간이었어요. 이정희 회장은 구석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예선 때 봤던 것보다 더 늙어 보였어요. 눈 밑에 그늘이 져 있었고 입술이 굳게 다물어져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그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셨어요. 마치 물건을 살피듯이요. 앉아. 명령하듯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마주보고 앉았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티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이정희 회장이 입을 여셨습니다. 본선에 나가지 마. 포기하면 5천만 원 줄게. 귀를 의심했습니다. 5천만 원. 엄마 수술비와 똑같은 금액이었어요. 11년 전에도 같은 수법을 쓰셨군요. 제 입에서 튀어나온 말이었습니다. 후회는 없었어요. 이 사람한테 기죽고 싶지 않았거든요. 이정희 회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곧 좁아졌어요.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내 엄마한테 들었구나. 엄마한테가 아니라 엄마 일기장에서 봤어요. 돈 주고 사라지라고 하셨죠. 격이 안 맞는다고. 이정희 회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 여자가 그런 것까지 적어뒀어? 그 여자가 아니라 제 엄마요. 이름은 박지수예요.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정희 회장이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셨어요. 그리고 한숨을 쉬셨습니다. 닮았어. 그 여자랑 눈이 똑같아. 그 말에 저는 더 화가 났습니다. 당연하잖아요. 제 엄마니까요. 이정희 회장이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내가 본선에 나가면 모든 게 드러나. 도연이가 숨겨뒀던 아이가 있다는 것, 내가 11년 전에 뭘 했는지 다 밝혀져. 그러면 우리 회사 주가가 폭락해. 수백억 원이 날아가는 거야. 저는 웃음이 났습니다. 이 사람한테 중요한 건 돈이었어요. 11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제가 포기하면 엄마 수술비는 어떻게 해요? 이정희 회장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러니까 5천만 원을 준다잖아. 돈 받고 입 다물라는 거죠. 11년 전 엄마한테 했던 것처럼. 이정희 회장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화가 나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무대에 설 거예요. 노래 부를 거예요. 상금 타서 엄마 수술시킬 거예요. 어떤 돈도 안 받을 거예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호텔을 나오려는데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후회할 거야.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어 나왔어요. 밖에 나오니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겉으로는 강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무서웠거든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엄마를 보고 싶었어요.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엄마 침대 주변에 의료진이 몰려 있었어요. 기계에서 경고음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철렁했어요. 무슨 일이에요? 간호사가 저를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지금은 안 된다고 의사 선생님이 처치 중이시라고요. 복도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흐르지 않는 것 같았어요. 1분이 1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한참 뒤에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어요. 환자분 상태가 급변했습니다. 뇌압이 갑자기 올라갔어요. 지금은 안정됐지만 수술을 서둘러야 합니다. 빨리 하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어요. 저는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수술비는요? 5천만 원이요. 말씀드렸잖아요. 5천만 원. 다시 그 숫자였습니다. 본선이 이틀 뒤였어요. 상금을 타려면 우승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엄마 상태가 이틀을 버틸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어요. 복도 의자에 앉았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어요. 이정희 회장한테 돈을 받을까? 그러면 바로 수술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건 엄마가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엄마는 그 돈을 받지 않았잖아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도현이라는 이름이 떴어요. 그 남자였습니다. 받았습니다. 소리야, 나야. 어디야?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저는 울음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상태가 안 좋다고요. 수술이 급하다고요.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가 말했어요. 내가 갈게. 병원이 어디야? 저는 병원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전화를 끊고 엄마 병실을 바라보았어요. 엄마는 여전히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30분 뒤에 그 남자가 도착했습니다. 뛰어온 것 같았어요. 숨이 차 있었습니다. 수술비가 얼마야? 5천만 원이요. 그 남자가 주머니에서 수표책을 꺼냈습니다. 바로 쓰려고 하더군요.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안 돼요. 왜? 제가 상금 타서 할 거예요. 아저씨 돈으로 하면 안 돼요. 그 남자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눈에 안타까움이 가득했어요. 근데 본선이 이틀 뒤잖아. 지수가 그때까지 버틸 수 있을지. 버틸 거예요. 엄마는 강한 사람이에요. 저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이었습니다. 근거 없는 확신이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믿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믿지 않으면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저는 병원에서 잤습니다. 엄마 손을 잡고 노래를 불렀어요. 별이 내리는 밤, 홀로 걷던 그 길 밤새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새벽이 되었을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엄마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더니 천천히 떠졌습니다. 엄마 눈이 저를 보고 있었어요. 3년 만이었습니다. 이정희 회장을 만난 건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장소는 대구 시내 호텔 로비였어요. 저는 혼자 갔습니다. 외할머니한테는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걱정하실까 봐요. 호텔에 들어서는 순간 주눅이 들었습니다. 대리석 바닥, 샹들리에, 양복 입은 사람들. 시장에서 온 저와는 어울리지 않는 공간이었어요. 이정희 회장은 구석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예선 때 봤던 것보다 더 늙어 보였어요. 눈 밑에 그늘이 져 있었고 입술이 굳게 다물어져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그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셨어요. 마치 물건을 살피듯이요. 앉아. 명령하듯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마주보고 앉았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티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이정희 회장이 입을 여셨습니다. 본선에 나가지 마. 포기하면 5천만 원 줄게. 귀를 의심했습니다. 5천만 원. 엄마 수술비와 똑같은 금액이었어요. 11년 전에도 같은 수법을 쓰셨군요. 제 입에서 튀어나온 말이었습니다. 후회는 없었어요. 이 사람한테 기죽고 싶지 않았거든요. 이정희 회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곧 좁아졌어요.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내 엄마한테 들었구나. 엄마한테가 아니라 엄마 일기장에서 봤어요. 돈 주고 사라지라고 하셨죠. 격이 안 맞는다고. 이정희 회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 여자가 그런 것까지 적어뒀어? 그 여자가 아니라 제 엄마요. 이름은 박지수예요.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정희 회장이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셨어요. 그리고 한숨을 쉬셨습니다. 닮았어. 그 여자랑 눈이 똑같아. 그 말에 저는 더 화가 났습니다. 당연하잖아요. 제 엄마니까요. 이정희 회장이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내가 본선에 나가면 모든 게 드러나. 도연이가 숨겨뒀던 아이가 있다는 것, 내가 11년 전에 뭘 했는지 다 밝혀져. 그러면 우리 회사 주가가 폭락해. 수백억 원이 날아가는 거야. 저는 웃음이 났습니다. 이 사람한테 중요한 건 돈이었어요. 11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제가 포기하면 엄마 수술비는 어떻게 해요? 이정희 회장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러니까 5천만 원을 준다잖아. 돈 받고 입 다물라는 거죠. 11년 전 엄마한테 했던 것처럼. 이정희 회장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화가 나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무대에 설 거예요. 노래 부를 거예요. 상금 타서 엄마 수술시킬 거예요. 어떤 돈도 안 받을 거예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호텔을 나오려는데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후회할 거야.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어 나왔어요. 밖에 나오니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겉으로는 강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무서웠거든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엄마를 보고 싶었어요.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엄마 침대 주변에 의료진이 몰려 있었어요. 기계에서 경고음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철렁했어요. 무슨 일이에요? 간호사가 저를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지금은 안 된다고 의사 선생님이 처치 중이시라고요. 복도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흐르지 않는 것 같았어요. 1분이 1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한참 뒤에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어요. 환자분 상태가 급변했습니다. 뇌압이 갑자기 올라갔어요. 지금은 안정됐지만 수술을 서둘러야 합니다. 빨리 하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어요. 저는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수술비는요? 5천만 원이요. 말씀드렸잖아요. 5천만 원. 다시 그 숫자였습니다. 본선이 이틀 뒤였어요. 상금을 타려면 우승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엄마 상태가 이틀을 버틸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어요. 복도 의자에 앉았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어요. 이정희 회장한테 돈을 받을까? 그러면 바로 수술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건 엄마가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엄마는 그 돈을 받지 않았잖아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도현이라는 이름이 떴어요. 그 남자였습니다. 받았습니다. 소리야, 나야. 어디야?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저는 울음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상태가 안 좋다고요. 수술이 급하다고요.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가 말했어요. 내가 갈게. 병원이 어디야? 저는 병원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전화를 끊고 엄마 병실을 바라보았어요. 엄마는 여전히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30분 뒤에 그 남자가 도착했습니다. 뛰어온 것 같았어요. 숨이 차 있었습니다. 수술비가 얼마야? 5천만 원이요. 그 남자가 주머니에서 수표책을 꺼냈습니다. 바로 쓰려고 하더군요.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안 돼요. 왜? 제가 상금 타서 할 거예요. 아저씨 돈으로 하면 안 돼요. 그 남자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눈에 안타까움이 가득했어요. 근데 본선이 이틀 뒤잖아. 지수가 그때까지 버틸 수 있을지. 버틸 거예요. 엄마는 강한 사람이에요. 저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이었습니다. 근거 없는 확신이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믿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믿지 않으면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저는 병원에서 잤습니다. 엄마 손을 잡고 노래를 불렀어요. 별이 내리는 밤, 홀로 걷던 그 길 밤새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새벽이 되었을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엄마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더니 천천히 떠졌습니다. 엄마 눈이 저를 보고 있었어요. 3년 만이었습니다. 엄마가 깨어나셨습니다. 완전히 회복하신 건 아니었어요. 말씀을 잘 못하셨고 몸을 움직이기 어려워하셨어요. 하지만 눈을 뜨셨습니다. 저를 알아보셨어요. 의사 선생님은 기적이라고 하셨습니다. 3년간 혼수 상태였던 환자가 깨어나는 건 흔한 일이 아니라고요. 하지만 수술은 여전히 필요했어요. 깨어나셨다고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본선 당일이 밝았습니다. 저는 새벽에 병원을 찾았어요. 엄마 손을 잡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무대에 선다고요. 꼭 상금 타올 거라고요. 엄마는 말씀을 못 하셨지만 손에 힘을 주셨어요. 알았다는 뜻인 것 같았습니다. 서울로 가는 KTX에 올랐습니다. 이도현, 그 남자가 옆에 앉았어요. 보호자 자격으로 함께 가는 거였습니다. 기차 안에서 우리는 말이 없었어요. 각자 생각이 많았거든요. 여의도 KBS 홀에 도착했습니다. 본선 무대는 예선 때보다 훨씬 컸어요. 방청객도 많았습니다. TV 카메라가 여러 대 설치되어 있었어요. 생방송이었습니다. 대기실에서 순서를 기다렸습니다.
다른 참가자들이 화려한 의상을 입고 있었어요. 저는 여전히 수수했습니다. 시장에서 입던 옷 중 가장 깨끗한 걸 골라 입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누가 들어왔어요. 돌아보니 이정희 회장이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이 사람이 왜 여기에? 이정희 회장이 저한테 다가왔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기회를 줄게. 지금이라도 포기해. 그러면 1억 줄게. 금액이 올랐습니다. 그만큼 절박하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받을 거예요. 아무리 높여도요. 이정희 회장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후회해도 몰라.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이도연이었습니다. 대기실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이정희 회장을 보고 멈춰 섰습니다. 공기가 얼어붙은 것 같았어요. 도연아. 이정희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을 보고 당황하신 것 같았어요. 여기서 뭐 하세요? 이도연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평소와 달리 차가웠어요. 그건 내가 할 말이야. 내가 여기서 뭘 하는 거야? 독일에 있어야 할 내가 왜 여기 있어? 이도연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앞에 섰어요. 11년 전 일, 다 알아요. 이정희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지수가 임신했다는 것도, 어머니가 돈 주고 쫓아냈다는 것도, 그리고 저한테 거짓말한 것도요. 지수가 다른 남자 만나서 떠났다고 했죠. 그거 다 거짓말이었잖아요. 이정희 회장이 입술을 떨었습니다. 말문이 막힌 것 같았어요. 이도연이 저를 가리켰습니다. 이 아이가 제 딸이에요. 저와 지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요. 어머니가 11년 동안 숨겨왔던 손녀예요. 대기실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술렁거렸습니다. 누군가 휴대폰을 들었어요. 찍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정희 회장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어요. 울 것 같기도 하고 화난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때 스태프가 들어왔습니다. 박소리 참가자, 다음 순서입니다. 저는 아코디언을 들었습니다. 이정희 회장을 스쳐 지나갔어요. 무대 입구로 향했습니다. 등 뒤에서 이도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잘하고 와. 널 응원해.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앞만 보고 걸었어요. 무대 조명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무대에 올랐습니다. 객석에 수백 명이 앉아 있었어요. TV 카메라가 저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온 나라가 보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심사위원석을 보았습니다. 이정희 회장 자리가 비어 있었어요. 아까 대기실에서 나가신 것 같았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노래 부르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이 노래는 제 엄마가 만드신 노래예요. 엄마 혼자 만드신 건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만드셨어요. 11년 전이요.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집안 격이 안 맞는다는 이유로요. 엄마는 저를 혼자 낳아 키우셨어요. 공장에서 일하시다가 다치셔서 지금 병원에 계세요. 목이 메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말해야 했어요. 저는 이 노래로 상금을 타서 엄마 수술비를 마련하고 싶어요. 그게 제가 무대에 선 이유예요. 객석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울고 있었어요. 첫 코드를 눌렀습니다. 아코디언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별이 내리는 밤, 홀로 걷던 그 길, 당신이 남긴 온기로 나는 오늘도 삽니다.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제 안에서 함께 노래하는 것 같았어요. 병원에 누워 계신 엄마, 저를 보고 눈을 뜨셨던 엄마, 3년 동안 잠들어 계시면서도 제 손을 놓지 않으셨던 엄마. 노래가 끝났습니다. 3초간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박수가 터졌습니다. 객석 전체가 일어섰어요. 기립박수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닿지 않았어요. 무대를 내려오는데 누군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돌아보니 이정희 회장이었어요. 창백한 얼굴이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울었던 것 같았습니다. 따라와. 저는 아무 말 없이 따라갔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요. 이정희 회장이 저를 데려간 곳은 방송국 옥상이었습니다. 저녁 바람이 불었어요. 서울의 불빛이 저 아래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이정희 회장이 난간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등이 굽어 보였어요. 처음 봤을 때보다 훨씬 작아 보였습니다. 내 노래 들으면서 생각났어.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어요.
40년 전에 나도 그랬거든. 가난한 집 딸이었어. 시집 올 때 시어머니한테 똑같은 말 들었어. 격이 안 맞는다고. 저는 가만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더 악착같이 살았어. 돈 벌고 성공하고 아무도 무시 못하게 만들었어.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제일 싫어하던 사람이 돼 있더라고. 이정희 회장이 돌아보았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지수한테 한 짓, 후회해. 매일 후회해. 근데 후회한다고 말할 수가 없었어. 인정하면 내가 나쁜 사람이 되니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의 말을 듣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근데 내가 노래하는 거 보면서 알았어. 내가 아무리 숨겨도 진실은 드러나게 돼 있구나. 도망갈 수 없구나. 이정희 회장이 저한테 다가왔습니다. 천천히 무릎을 꿇었어요. 미안해. 단 2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2글자가 11년의 무게를 담고 있었어요. 저는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사람을 용서해야 할지 몰랐어요. 용서할 자격이 저한테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엄마가 받은 상처는 제가 아니라 엄마 것이니까요. 저는 일어나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정희 회장이 고개를 들었어요. 저한테 사과하지 마세요. 엄마한테 하세요. 엄마가 깨어나셨어요. 병원에 계세요. 이정희 회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지수가 깨어났어? 네, 어제요. 이정희 회장이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휘청거렸어요. 저는 손을 내밀어 부축했습니다. 그때 옥상 문이 열렸습니다. 이도현이 뛰어왔어요.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소리야, 결과 발표 시작한대. 저는 이정희 회장을 보았습니다. 그분도 저를 보았어요. 같이 가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옥상을 내려갔습니다. 이도현과 이정희 회장이 뒤따라왔어요. 세 사람이 나란히 걸었습니다. 아직 가족이라고 부르기엔 어색했지만 적어도 적은 아니었어요. 본선 무대에 다시 섰습니다. 모든 참가자가 무대 위에 올라와 있었어요. MC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었습니다. 3위, 2위가 차례로 호명되었어요. 제 이름은 불리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혹시 탈락한 건가 싶었습니다. MC가 마지막 봉투를 열었습니다. 대상은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박소리 양,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 이름이 맞나요? 옆에 서 있던 참가자가 저를 밀었어요. 앞으로 나가라고요. 비틀거리며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MC가 트로피를 건네주었어요. 5천만 원이라고 적힌 큰 수표도요. 손에 쥔 수표가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걸로 엄마 수술을 할 수 있어요. 엄마가 건강해질 수 있어요. 객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도현이 보였어요. 울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이정희 회장도 서 있었어요. 그분도 눈물을 닦고 계셨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상금으로 엄마 수술시킬게요. 그리고 저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엄마, 사랑해요.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는 트로피를 꼭 안았어요. 엄마 품에 안기는 것처럼요. 무대를 내려오니 이도현이 달려왔습니다. 저를 덥석 안았어요. 처음으로 아버지한테 안긴 거였습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참으려 했는데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이정희 회장이 옆에 서 계셨습니다. 머뭇거리고 계셨어요. 저는 팔을 뻗어 그분 손을 잡았습니다. 같이 병원 가요. 엄마한테요. 이정희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그날 밤 우리 셋은 대구행 기차를 탔습니다. 아버지와 할머니와 저, 11년 만에 처음으로 함께하는 여정이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많은 것이 변했어요. 엄마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재활을 거쳐 지금은 걸을 수 있게 되셨어요. 말씀도 잘하세요. 처음 엄마가 제 이름을 부르셨을 때 저는 1시간을 울었습니다. 이정희 회장은 병원에 찾아오셨어요. 엄마 앞에 무릎을 꿇고 사과하셨습니다. 엄마는 오래 침묵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는 아직 못해요. 하지만 미워하진 않을게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이도현 아저씨는 한국에 정착하셨어요. 독일 생활을 정리하고 서울에 작업실을 차리셨습니다. 매주 대구에 내려오세요. 저한테 작곡을 가르쳐 주시거든요. 아버지라고 부르기까지 2달이 걸렸습니다. 처음 아빠라고 불렀을 때 그분이 얼마나 우셨는지 몰라요. 이정희 회장은 소리 장학재단을 만드셨어요.
가난 때문에 음악을 포기해야 하는 아이들을 돕는 재단이에요. 첫 장학생 서류를 직접 검토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엄마와 아버지의 결혼식이에요. 11년 만에 이루어지는 결혼식이요. 장소는 예식장이 아닙니다. 서문시장이에요. 제가 처음 아코디언을 치던 바로 그 자리요. 시장 사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반찬 가게 영숙 이모, 외할머니 칼국수집 단골 손님들, 문구점 아저씨, 생선가게 아주머니. 제가 어릴 때부터 저를 챙겨주셨던 분들이에요. 저는 아코디언을 안았습니다. 엄마가 옆에 서 계셨어요. 하얀 원피스를 입으셨어요. 웨딩드레스 대신요. 엄마답게 수수하고 예뻤습니다. 아버지가 건반 앞에 앉으셨어요. 포터블 키보드였습니다. 손등에 오래된 흉터가 있었어요. 언젠가 여쭤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첫 음을 눌렀습니다. 아코디언 소리가 시장 골목에 울려 퍼졌어요. 별이 내리는 밤, 홀로 걷던 그 길. 엄마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11년 만에 처음 부르는 노래였어요. 목소리가 살짝 떨렸지만 아름다웠습니다. 아버지가 건반을 쳤어요. 멜로디가 엄마 목소리와 어우러졌습니다. 11년 전 음대 연습실에서 함께 만들던 그 순간처럼요. 시장 사람들이 반원으로 둘러섰습니다. 제가 어릴 때 혼자 노래할 때와 같은 모양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노래가 끝났을 때 박수가 터졌습니다. 영숙 이모가 울면서 박수를 치셨어요. 외할머니도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이정희 회장이 반원 바깥에 서 계셨어요. 가까이 오시지는 않았지만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아직 가족 안에 들어오시기엔 시간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적어도 같은 하늘 아래 서 계셨습니다. 엄마가 저를 안아주셨어요. 아버지가 우리 둘을 감싸 안으셨습니다. 따뜻했어요. 이게 가족이구나 싶었습니다. 11년 전 찢어진 악보 한 장이 한 가족을 갈라놓았습니다. 11년 뒤 시장 골목에서 부른 노래 한 곡이 그 가족을 다시 이어붙였어요. 5천만 원짜리 상금도 수백억 원짜리 회사도 못한 일을 낡은 아코디언 하나와 노래 한 곡이 해냈습니다. 가장 귀한 것에는 가격표가 없으니까요. 저는 손목에 감긴 아코디언 끈을 바라보았습니다. 엄마가 대학생 때 쓰던 아코디언이에요. 이제 이 아코디언은 세 사람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시장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다시 아코디언을 안았습니다. 엄마가 옆에서 눈을 감으셨어요. 아버지가 건반에 손을 올렸습니다. 다시 한번 연주했습니다. 같은 노래를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멈춰 섰어요. 반원이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엄마도 웃으셨어요. 아버지도 웃으셨습니다. 노래가 서문시장 밤하늘로 올라갔습니다.